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연세대학교를 이렇게 횡단하는 이 앞에 도로가 백양로죠? 백양로 맞죠? 제가 백양로를 이렇게 학교로 들어와서 걷다 보니까는 야 정말 지구상에 이렇게 5월의 캠퍼스만큼 아름다운 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럽기도 하고요. 그 서울경제신문 또 서울경제 TV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CEO의 소통 시간을 마련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꿈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새로운 전기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한 그런 기대 또 취지에 잘 부합되지 않습니다. 오늘 모실 윤영로 IBK 기업은행 행장님은 금융계에서 정부 요직에서 좋은 자리는 다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많으시죠. 좋은 자리 다 다니시다가 이제 은행장으로 보셔서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저희가 금융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피바람이 불었어요. 그런 험한 길을 잘 돌파해 오신 그런 내공 있는 은행장님을 여러분 조금 이따 강연을 듣기 전에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우리 은행장님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금융위기에 금융권의 몸살이기가 극심한 요즘 더욱 빛이 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은행인데요. 비 올 때 우산을 빼앗지 않는다는 고든 신념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IBK 기업은행. 그 중심에 대쪽 같은 성격의 윤영로 은행장이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 CEO와 종업원의 열정, 그리고 비전을 보고 달려가는 윤영로 은행장은 그야말로 발로 뛰는 CEO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취임 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직접 현장을 뛰면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각종 지원도 현장에서 결정한 윤영로 은행장. 그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과감한 결정력과 뛰어난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줄 아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CEO인데요. 윤영로 은행장은 아직도 어디든 어려운 소리가 들리면 직접 찾아가는 열정의 소유자입니다. 공직에만 30년을 몸담았던 윤영로 기업은행장이 지금의 최고 경영자, CEO로 변신하기까지 윤영로 기업은행장의 살아있는 성공 스토리를 이 자리에서 직접 들어봅니다. 우리 화면으로 만나보신 윤 행장님, 그야말로 업계에서 꼼꼼함과 그런 대범함이 이렇게 잘 조화된 그런 리더십 있는 분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얘기도 나왔지만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들을 그 어려운 금융위기를 돌파해온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온 그런 은행입니다. 금융위기 후 국내 은행 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 주셨죠. 오늘 글로벌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리더십 또 위기관리 전략 등을 윤 행장님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행장님 맞이해 주시죠. 아까 여기 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연세대학에 밤에는 와서 그 MBA 과정 이런 데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대낮에 백주에 백양로에 와본 건 오늘이 33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제가 대학교 4학년 말에 됐는데 그때 77년에 제가 이 4학년 때 여기 와서 여기 상대에 와가지고 제가 도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2과목을. 저는 이제 대학을 영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보는데 이제 경제학이 점수가 잘못 나오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경제학을 제일 잘 가르치는 데가 어디냐? 연세상대다 그래가지고 연세상대 그때 저희 2과목을 와서 들었습니다. 미시경제, 거시경제를 윤석범 교수님하고 이학용 교수님 강의를 그때 들어가지고요.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돼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처럼 33년 전에 제가 여러분은 정식으로 이 중에서 도강하시는 분은 지금 안 계시면은 여기 원래 계신 분들이 33년 후에 뭐 제 자리가 지금 뭐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은 자리지만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국민 경제나 아니면 개인 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도 똑같이 가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까 미래 젊은이들의 미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인생 지금 한 20년 전씩 살고 계시지만은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서도 변곡점이 있고 인생에서도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구분해서 나누죠. 연대 나눌 때도 기원 전, 기원 후 나누고 골프에서는 BT, AT 그럽니다. 타이거 우즈 전과 타이거 우즈 후 그렇게 이제 나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역사적으로도 천안함 전과 천안함 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 모든 행동 방식이나 사고가. 미국에서는 이제 9.11이죠. 9.11 전과 후가 지금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도 신발 벗고 검색을 하는 걸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에 있어서는 2008년에 시작돼서 아직도 진행 중인 금융위기는 아마 우리 금융에 있어서 아니면 또 그리고 우리 경영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상당 기간 많은 영향을 끼칠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과거에 있던 제목을 너무 부담스럽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금융의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본다. 물론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어느 정도 보이시는지 나중에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은행에 와서 느끼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아주 오늘 요약해서 정리를 드리면 지금 80년대부터 지금 2010년까지 한 30년이 세계 경제 환경이 그 전에 몇백 년간에 있었던 것보다 크게 변했습니다. 그 변화의 큰 요인은 1970년대에 우리가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라는 게. 두 번에 걸쳐서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1980년대 초에 미국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이 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공황 아시죠? 1929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나가지고 은행에서 예금 인출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 제도가 마련돼서 예금보험 제도라는 게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금보험은 얼마까지 되죠? 학생? 뭐 예금이 전혀 없으신가요? 기업은행 통장 하나 제가 개설해 드릴 테니까 지금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미국에도 1929년도에는 예금보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금을 빼나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1934년에 FDIC라고 예금보험공사라는 제도가 미국에 만들어지면서 예금보험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얼마까지 예금보험이 되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미국에다 예금을 들면 얼마까지 보험이 되는, 그 은행이 망해도 얼마까지 돌려주는지 아세요? 10만 불까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1억까지 되는 거죠. 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까 1929년에 대공황이 나고 예금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예금보험은 은행만 예금보험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 돈 맡기면 망하면 돈을 돌려받지만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에 맡기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은행은 금리가 좀 낮아도 안전하니까 넣게 되겠죠. 금리도 높으면서 안전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세상에. 수익성이 있으면 좀 안전성이 없고 안전성이 있으면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거 다 이쁘면 머리가 좀 안 좋고 요새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머리도 좋고 이쁘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이런 분도 많은데 다 갖춰진 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 살면서 보면은. 그러면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못 가지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은행에다가는 예금보험 제도를 해주면서 예금보험을 받으니까 니네는 안전하니까 예금 금리를 얼마 이상 주지 마라. 그런 규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레귤레이션 Q라는 거예요. 은행은 금리를 얼마 이상 주지 마라. 그렇게 돼 있는데 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물가가 오르면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금리가 3%밖에 저축 금리가 안 되고 이러니까 물가가 한 2% 오르면 실질 금리가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면 금리가 만약에 금리가 3%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물가가 5% 오른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그것처럼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80년대 초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미국으로 말하자면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는 예금금리 규정을 안 받으니까 7%, 8%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빼내지 않겠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빼서 2금융권으로 이제 돈을 옮기겠죠. 예금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금리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센서티브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자금이 이탈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벌어진 펀드로 자금이 막 가고 은행에 돈이 빠지고 이런, 그때 우리가 머니 무브라고 이제 불렀는데 미국에서는 80년대 초를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금 이탈. 인터미디에이션이라는 거는 중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이 자금 중개를 하는데 자금 중개를 이제 못하게 됐다. 그래서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돈이 비은행권으로 가니까 은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도 돈이 다 빠져나가면 대출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다시 금리를 막 우리도 금리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중앙은행을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86년도에 그 레귤레이션 Q가 폐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은행권하고 비은행권하고 서로 막 경쟁이 많이 심해지겠죠. 이제 금리 경쟁이. 그때 이제 실제로 금융 자율화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80년대. 그리고 때마침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데가 나면서 전산화가 막 시작된 거예요. IT 산업이 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IT 산업하고 그 금융의 자유화하고 어울려가지고 금융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다. 80년대부터.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금융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거는 오일 쇼크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의 금리 감흥도를 높여서 금리가 규제되던 은행권으로부터 비은행권으로 돈이 이동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은행도 반작용으로 다시 상품 경쟁을 하면서 커지면서 그때 IT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다. 다음으로 이제 또 금융기관들이 이제 대형화가 됐습니다. 많은 은행 업무를 하면은 굉장히 그 경쟁력이 높아질 거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형화된 은행들이 세계적으로 많아졌다. 근데 그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합병에 의해서 대형화된 은행들이 과연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기여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합병에 의해서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비 절감이거든요. 경비가 절감돼야 되는, 경비를 줄여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건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일 많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또 뭐겠습니까? 아까 80년대 들어서 크게 발전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산 투자가 각 은행이나 증권, 보험회사에서 아마 제일 많이 들어가는 투자는 아마 전산 투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합병에 의해서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는 거는 인건비를 줄이고 겹치는 인력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고 또 그 전산 투자 비용을 좀 더 규모의 경제로 해서 그렇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또 범위의 경제라고 그래가지고 또 범위의 경제는 여러 업무를 하면은 그 더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 원래 이제 유럽에 가시면 유니버설 뱅크라고 그래가지고 은행이 증권업도 하고 보험업도 하고 다 그럽니다. 영국에서는 그리고 구라파에서는 다 어떤 은행, 증권, 보험이 다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게 유니버설 뱅크라는 건데요. 유니버설 뱅킹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당연히 미국도 유럽에서 건너갔으니까 처음에 미국도 다 유니버설 뱅크로 은행, 증권, 보험을 다 한 군데서 했죠. 그러다가 글래스-스티글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공황이 나니까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미국은
모든 제도가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됐냐면 대공황이 났을 때는 이제 증권회사들이 은행하고 이제 다 섞여 있어가지고요. 막 증권 투자를 은행 돈으로 막 하고 그러다가 은행도 망하고 증권회사도 망하니까 글래스-스티글법이라는 거는 은행하고 증권을 분리시킨 겁니다. 이제 미국에는 은행하고 증권회사가 따로 있게 됐습니다. 1934년 뒤로. 그 글래스-스티글법에 의해서 은행하고 증권을 분리했는데 1999년에 가서 너무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다 같이 하는데 우리 미국만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다 여러분들 아시는 필그램이라는 그 상원의원하고 리치 블라일리라는 하원에는 그 은행증권 보험을 합치는 법안이 되다 보니까 보험하고 은행증권 담당하는 위원회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원위원장 2명 이름이 들어가고 상원은 한 군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램 리치 블라일리 법이라는 게 이제 99년에 통과돼서 지금 이 글래스-스티글법이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이번에 벌어지면서 다시 또 보니까 합쳐졌더니 그 은행들이 또 은행돈 가지고 막 한 게 문제가 돼서 또 나눠야 되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이제 자회사 방식으로 옛날에는 기업은행이 있으면 기업은행 자회사로 기업은행은 현재 그렇습니다. 기업은행 자회사로 기업은행, IBK 증권, 그리고 IBK 보험, IBK 캐피탈 뭐 이런 식으로 자회사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다가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많은 은행들이 지주회사 방식으로 가 있습니다. 뭐 국민지주, 뭐 신한지주, 하나지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지주 이런 식으로 지주회사 방식. 지주회사는 병렬식으로 놓이는 게 되는 거죠. 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있고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 방식은 기업은행 같은 만약에 자회사 방식으로 있으면 증권회사 자회사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바로 그 모은행에 그 피해가 그대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방식보다 지주회사 방식으로 가자. 보험회사, 자회사가 잘못되면 그대로 모회사가 덮어쓰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직렬식으로 놓지 않고 이제 병렬식으로 쭉 놓는 게 이제 지주회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홀딩 컴퍼니에 의한 지주회사 방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는 금융공학이 지난 한 20, 30년 동안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한 게 또 금융산업 변화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모기지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저 집을 살려고 그러면은 대출을 되게 받아서 이제 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5년짜리, 10년짜리 대출을 받아서 이제 받아 나가는데 이 모기지라는 거는 미국은 그 모기지라는 건 선불을 얼마 내고 나머지는 뭐 30년 동안에 이제 자기가 벌면서 계속 갚아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모기지로부터 대출을 제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 100만 원, 10억을 꺼줘서 아파트를 사셨습니다. 모기지로. 그러고서 그걸 30년 동안 저한테 갚습니다. 그럼 저로서는 그 금융회사로서는 30년 동안 그 돈을 계속 받아야 되죠. 그럼 그 10억은 잠겨 있는 겁니다. 거의 30년 동안 조금씩 갚아 나오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30년 동안 제가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 받을 권리를 시장에 파는 거죠, 이제. 유동화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증권화 하는 거죠. 제가 30년 동안 10억 받을 채권을 시장에다가 저 학생한테 만약에 제가 10억을 30년 동안 받을 걸 팔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그 10억이면 사겠습니까? 안 사죠? 10억을 뭐 10년 동안 돈 들여서 그거 받고 그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9억 5천에 사겠다. 내가 5천만 원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쓰면 9억. 9억에 이제 제가 했으면 1억 이익을 내면서 9억에 사갑니다. 그럼 저는 9억을 받잖아요. 9억을 받으면 제가 9억을 가지고 또 여기 교수님한테 9억을 또 대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0년 동안 9억 받을 그 돈을 또 시장에다가 9억을 8억에 팔고 승수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들이 바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플로리다가 굉장히 많이 텅 빈 유령 도시 됐다고 그러는 게
다 세컨 홈으로 플로리다에 이제 집을 하나씩 사뒀는데 집값 오른다고 그래서 그리고 30년 동안 갖기로 해서 모기지 회사에서 팔고 30년 동안 할 거를 시장에서 그러니까 다 그걸 모으는 거죠. 아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했지만 그게 10,000명이 모인 걸 모아가지고 몇 천억짜리를 해서 시장에 팔고 그걸 뭐 메릴린치고 뭐 국제 아이비들이 그걸 산 거죠. 그래서 사가지고 또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딴 데다가 또 다른 거하고 조합을 시켜서 판 거죠. 그래서 그 서브프라임의 그때 가장 큰 문제가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험이 얼마라고 딱 알려져 있으면 괜찮은데 앞으로 얼마가 더 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산 건데 그 산 게 유동화된 걸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도대체 어디 건지조차도 모르는 그 문제점, 그런 것들이 그때 서브프라임의 2008년에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큐리타이제이션이 잘 됐는데 그게 또 지나치게 가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됐고요. 은행이 여러분들 구별이 잘 안 되시죠? 은행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은행하고 이 은행의 차이가 뭐냐? 다 비슷비슷한 은행이 비슷비슷한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유일하게 조금 다른 은행이 어디겠습니까? 네. 여러분 참 센스가 있으시네요. 예. 그 기업은행은 다른 은행하고 다른 거는 법상 70% 이상을 중소기업 대출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 여러분들 5.16 혁명이 일어나고 1963년도부터 우리가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그때 중소기업이 없었잖아요. 대기업도 없었고 물론. 모든 지금 우리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 중소기업 출신이죠. 다 기업은행 고객이었습니다. 다 키워서 우리가 시집 보내고 이러고서 이제 장가 보내고 그래서. 그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만이 대차대조표를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은 구별할 수 있는 은행은 기업은행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대개 비슷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 은행 산업의 경쟁 도가 매우 크다. 그래서 이자 마진이,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 굉장히 적다, 이자가.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수료 떨어뜨려야 되고 금리 떨어뜨려야 되고 이러는 여론에, 미국에서도 지금 은행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은 은행만 어려울 때는 없어졌다가 좋을 땐 갑자기 나타나서 이익을 다 가져가는 집단으로 은행이 많이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NIM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데, 이렇게 NIM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들, 제가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자본 비율. 여러분들 BIS 들어보셨죠? BIS 자본 비율이 만약에 10%는 돼야 된다 그러면 제가 1억이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10억 이상 대출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총 자산분의 자기 자본이 10%는 돼야 된다 그러면 은행의 자산이라는 건 대출이잖아요. 대출을 10억을 했다. 그리고 내 자본은 1억이다 그러면 그게 10% 자기 자본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본은 어떻게 늘릴 수가 있나요? 이익이 나야 자기 자본을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기 자본이 계속 1억이다. 그러면 10억 대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경제는 커지는데 누가 대출해달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출 상환하면 그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추가로 대출을 하려면 자기 자본이 늘려야 되죠. 자기 자본이 늘리려면 이익을 내야 되는 거죠. 이익을 내려면 순이자 마진이 있어야 이익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 계속 하락되면 수익성이 별로 안 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본 충실도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출을 못하게 되면은 실무경제 지원이 어려워진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은행의 당면 과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은행 예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주식시장이 잘 되고 그러니까 다 펀드나 이런 걸로 다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은행이 돈이 부족하게 됐죠. 예금이. 그래가지고 은행이 시장성 수신이라는 거는 자금 시장에 가서 돈을 꼬은다는 얘기거든요. 금융채, 은행채나 양도성 정기예금을 시장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대출을 한 겁니다.
그 미국에 이번에 문제된 것도 자기가 대출할 수 있는 이상으로 너무나 많이 대출을 해가지고 리만 브라더스는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투자를 갚을 때가 와야 되는데 갚으려면은 무슨 어디서 여러분들 LG 카드가 안 좋아졌던 2003년도에 신용카드 사태가 있습니다. LG 카드가 왜 안 좋아졌습니까? 카드 서비스, 현금 서비스나 이런 카드 이용에 대해서 그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드를 막 쓴 거예요, 카드를. 그러면 저는 그 카드 쓰기 위해서 새로운 손님이 또 쓰고 이분이 연장하고 이러면 돈을 새로 구해다 같이 돼야 되는데 카드 회사들이 안 좋다 소문이 나니까 카드 회사가 카드채를 팔아야 되는데 카드채를 위험하니까 아무도 안 산 겁니다. 그럼 자금 조달이 안 되죠. 그러면 그 회사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리만 브라더스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태랑.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 사태 담당할 때는 제가 담당 국장이었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한 것들이 카드 회사들 여러 군데가 어려워질 때 은행의 자회사인 카드 회사는 다 제가 은행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은행으로. 국민카드가 따로 나와 있던 거 국민은행으로 집어넣고 우리 카드 있는 거 우리 은행으로 집어넣고 그러면 은행으로 들어가는 순간 은행에는 돈이 많잖아요. 예금이 많으니까. 이번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JP 모건이라는 증권회사도 은행업 라이센스를 신청했습니다. 다른 IB들 국제 증권회사들이 다 은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왜? 안정적인 자산, 안정적인 수신이 없으면은 이런 유명한 증권회사도 망하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왜 금융이 세계적인 선진국이 못 되느냐. 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선진은행이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느냐. 저는 뭐 여러 가지 앉아서 생각을 해보고 또 현장에서도 보고 그러면은 우선 일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국제적으로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지금이라도 세계 금융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우수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10년, 20년 보고서 꾸준히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 활동 안에는 이미 외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좋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와서 서울에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과연 싱가포르나 그 홍콩처럼 완전히 국제화된 나라인가 도시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아직은 그런 분들이 오기에 좀 미흡한 면이 많다. 뭐 송도에도 우리 연대 이제 캠퍼스 다시 짓고 그러시지만 그런 데를 잘 개발을 하고 우리 홍콩이 영국에 조차한 지 100년 만에 그런 데로 됐듯이 우리도 100년을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저 좋은 학생들 그래서 인력이 키워지고 이러는 걸 꾸준히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이 우리는 뭐 갔다가 금융위기 있으면 또 다 지점 폐쇄하고 철수하고 또 있으면 또 나갔다가 또 철수하고 이래가지고 그쪽 당국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여튼 좀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 잘하는 사람은 봉급을 더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성과에 의해서 적절하게 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은행 내에서도 일부 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돼야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는 다 너도 나도 똑같은 봉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제가 나보다 더 받느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발전하기가 어렵더라. 뭐 그게 현실적으로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된 예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 선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주 유능한 젊은 그 금융 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이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여기 서울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적정한 보상이 주어져야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고 국제금융의 허브로 우리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는 뭡니까? 세계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채권 발행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안 되느냐? 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은 지금 넘쳐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이 좀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고용 안정, 또 우리나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한 88%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숫자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한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저 뒤에 계신 남자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숫자가 한 300만 개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숫자는 대기업은 대개 한 1000명 이상 고용한 거라고 보면 한 2500개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한 300명 이하를 중소기업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본다면요. 그러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이라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우리나라에 한 120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굉장히 허리가 취약한 산업계죠, 아까. 이것도 또 S라인처럼 좁고 너무 이렇게 적은. 그래서 사실은 허리가 되는 중견기업이 굉장히 튼튼해야 거기서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고 중견기업에서 또 대기업으로 가는 그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많고 중소기업이 많고 중간에 중견기업이 적은. 그래서 여러분들 히든 챔피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지금 세계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세계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네, 독일이 지금 수출을 한 1조 4천억 불 했습니다. 1조 4,500불 정도, 500억 불 정도 했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액이 2008년도에 위기 오기 전에 4,500불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일본은 수출액이 얼마죠? 일본은 한 6,800억 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우리나라 수출이 한 2020년, 30년 사이에 일본을 넘어설 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조 4,500억 불이면 우리나라보다 한 1조 달러를 더 수출을 했는데 독일의 유명한 기업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벤츠, 네, 지멘스. 네, 대개 그 정도 대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에 의해서 1조 4,500억 불이라는 그 수출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기업들을 키우자. 그래서 지금 중견기업을 키우자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저 4월 초에 그런 회의하시고서 이제 많이 하시는데 지금 대기업은 됐단 말이에요. 대기업은 우리가 독일보다도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해야 살아남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4,500억 불이고 수입이 한 4천억 불 되면은 8,500억 불을 수출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GDP가 얼마죠? 네?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런 거는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아니요, 되게 모르세요. 저도 몰랐어요, 그때. 근데 1조 달러 정도 돼요. 천억 정도 돼요. 1조 달러 정도. 1조 달러에서 우리가 해외 의존도가 얼마 되느냐. 아까 수출입이 얼마예요? 8,500억 불? 그럼 거의 85%가 우리는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 수출이 6,800억 불. 일본 수입이 한 4천억 불. 1조 달러 정도 되죠, 일본이. 일본의 GDP가 얼마죠? 우리나라에 얼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몇 배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1조 달러면. 네. 일본을 좀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 1조 달러 할 때 한 4조 달러 됐습니다. 4조. 지금 한 5조 달러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4조 달러. 4조 달러에 수출입 합해서 1조. 그러면 얼마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내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이유가 수출입이 25%밖에 안 되는데 수출 안 되죠. 요새 일본이 잘. 그리고 내수는 고령화로 해서 노인들이 잘 안 쓰죠. 그때 옛날에 102세 된 할머니, 쌍둥이 할머니가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강연하시고 외국 TV에 가서 출연하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쭤보니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 102세 되면 이제 그런 농담이지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된 분들이 그 많은데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이 굉장히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IBK 기업은행도 그런 중소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말고 중견기업으로 많이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을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저희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저희 거래기업 중에 좋은 기업들을 좀 골라내서 온라인상에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하고 이제 이어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요걸 은행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사회에 환원을 해서 공공의 공공재로 하느냐 이런 거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청소년 일자리 문제, 뭐 이런 경영 컨설팅 이런 여러 가지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하여튼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요. 되게 제가 오늘 준비해온 자료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 스페셜리스트답게 관록이 있고 또 유머 있는 그런 강연을 해주셨죠.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 윤 행장님한테 궁금한 점, 질문하시고 싶은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가운데 까만 거 입으신 분. 네. 말씀하실 때 앞으로의 금융권이 되게 어려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새로운 금융권의 신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요.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앉으시죠, 뭐. 저희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역사적으로. 처음에는 과연 은행이란 무엇인가? 금융산업이란 무엇인가? 우리, 그걸 보면은 대개 이제 경제 내에서, 한 국가 경제 내에서 자금이, 좀 남는 부분하고 부족한 부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이제 이어주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어주느냐. 그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 이제 금융위기가 2008년에 온 위기의 원인은 그런 걸 넘어서서 금융산업이 하나의 산업 자체로서 이제 이익을 많이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제 본연의 업무보다는 또 산업으로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쪽에서의 많은 진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이 뭐냐고 물어보시면은 그거는 어떤 실무경제 지원을 지나서 이제 금융산업 스스로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제 어떤 더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될 거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요. 은행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고 증권회사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 라이센스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장이나 아니면 증권회사 사장이나 누구나 금융당국의 규제에 아주 철저하게 다 순응하는 게 이제 선진국이나 다 예입니다. 그만큼 이제 규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는 허용이 안 되고 자기한테만 이제 은행업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장 산업 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될 거냐는 그런 규제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 환경 하에서 이제 또 어딘지를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 과정이 이제 또 많은 치열한 두뇌 다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경제부 기자 한 최소한 5년 정도 하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자, 다음 분 또 한 분 질문 받을까요? 어느 분 해주시겠어요? 저쪽 뒤에, 맨 뒷줄,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자리에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대학 시절에 정말 어떻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전공 과목 공부를 충실히 해라. 보통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 해외여행이라든지 아르바이트와 같은 다양한 경험 아니면은 그 학회나 동아리와 같은 그런 친목 단체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 혹은 아니면은 20대 같은 이런 젊은 시기에 사랑을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은행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가치가 이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 행장님 질문이 그리 만만치 않죠. 대학 다닐 때 하시는 거는 제 경험으로는 뭐 여기 우리 다 저보다 훨씬 경륜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드리기가 참 좀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이제 직원들을 뽑고 그래도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어디 회사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출발선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덜 하고의 문제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을 해서 어디에 입사를 하고 취업을 하고 그 이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그렇게 하실 거 있고요. 저는 그런 거에 크게 어떨 때 전공만 열심히 해라. 사실은 언더에서는 그렇게 전공만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교양학부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 그리고 요새 특히 여러 학문이 다 그 통섭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여러분들 아셨다시피 우리가 꿀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은 꿀벌이 서로 어떻게 먹이를 구하느냐, 꿀벌이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꿀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게 다 곤충학인데 사람에서 보면 서로 싸우는 거 해결하는 방법은 법률학으로 되어 있고 서로 소통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학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경제학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외계인이 와서 인간을 보면 그냥 인간학이라 이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다 그걸 나눠서 보지만 사실은 하나의 그게 이제 통섭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통섭의 개념으로 볼 때 학교 다니실 때 특히 학부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많은 종류의 책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하루에 한 10페이지만이라도 책을 꼭 보자. 전공 아닌 거를 자기 전에 10페이지 보기는 쉽다. 한 5장만 보면 되니까. 그래도 10페이지 보면 1년이면 한 4,000페이지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한 120세가 평균 수명이거든요. 기대 수명이. 앞으로 100년 사셔야 되니까 100년을 4,000페이지를 읽으면 40만 장 페이지를 봐야 되니까 그거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은 나중에 큰 차이가 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자친구가 좀 늦게 나오면 그때도 책 보고 계시고 나오면 저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책 들고 다녀서 고맙다 늦게 와줘서 조금 더 있다 오지 여기 재밌는 부분인데 그러고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참 좋으신 환경에서 이런 데서 잘 배우시고 좋으신 교수님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외람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옷 입고 앉아서 그냥 듣고 그랬었지만 또 지금 이렇게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왔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매일 조금씩 배우고 그러면은 그게 한 20년, 30년 가면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전부 원하시는 취업이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에 있어서 전부 큰 성과를 내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가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또 개인적으로 행복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제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윤 회장님 강연 아주 재밌게 들었고요. 여러분들 IBK 기업은행이 대학생들도 갈 수 있는 은행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학생을 위한 CEO 특강 지난번 이화여대 또 고려대 이어서 세 번째 연세대학교 사학의 명문이죠. 자타공인하는 사학의 명문 연세대학교에서 가졌습니다.
은행 산업이라는 게 어느 산업보다도 그 위기 상황을 많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죠. 우리가 위기를 한번 겪고 나면은 또 그런 걸 경험을 하고 나면은 위기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그 집단이건 혹은 개인이건 간에 키가 이렇게 훌쩍 큽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 앞으로 사시면서 젊으시니까 앞으로 사시면서 아마 그런 위기 상황이 여러 번 찾아올 겁니다. 부디 그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셔가지고 여러분 성공으로 삶을 이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열정 어린 강연해 주신 우리 윤 행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 또 대한민국 최고의 CEO를 모시고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